자, 여러분 교재 250쪽이 되겠습니다. 자, 저당의 유동화 제도가 되겠죠. 자, 옳은 설명을 묻습니다. 대표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이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이며 이를 주택 자금 공급이 아니라 대출 시장이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이 수요자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해서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죠. 그래서 우리는 금융기관,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이 금융기관이죠. 이 금융기관을 1차 저당 대출 기관이라고 하죠. 1차 저당 대출 기관인데 이때 이 주택 구입 자금을 원하는 수요자와 이 주택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죠. 1차 저당 시장이면서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다. 주택 자금 대출 시장 또는 주택 담보 대출 시장, 주택 자금 대출 시장,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라고 하죠.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금융기관과 유동화 기관 및 투자자들 간에 주택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며 이를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 아니라 공급 시장이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 저당 풀이라고 하죠. 자, 이 집합물을 우리 풀인데, 그래서 저당 풀이라고 해요. 저당 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우리 저당 풀 또는 모기지 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매각을 하겠죠. 누구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한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차 저당대출 기관이라고 하죠. 자, 2차 저당대출 기관으로서 우리는 국가가 보증을 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한 목적 회사를 말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겠고,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하거나 공급할 자금을 부족할 경우에는 이걸 담보로 우리 뭐를 하죠?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이 바로 MBS인데 이것을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MBS를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인데 이것을 우리는 발행해서 매각을 하죠.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러면 자금이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주택 저당 채권, 기존의 주택 저당 채권을 서로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 시장을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죠. 자, 2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으로서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라고 하죠. 주택 자금을 우리는 공급하는 시장이다.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라고 한다.
자, 2번도 틀렸고 3번 주택 저당 채권에 유동하는 대출 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 궁극적으로 주택 자금 대출이 확대되고 우리가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해주죠. 자, 이때 주의할 것은 이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이 재원이 부족해서 금융기관이 우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유동성 부족에 따라서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는데, 자, 이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유동성을 그래서 증가시켜주죠. 3번 정답. 주택 저당 채권에 유동하는 주택 금융의 활성화로 주택 건설이 촉진되어 주거 안정에 기하고, 어떻게 돼요? 우린 주택 구입 자금의 최대 70%까지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주택을 수요자는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가 소유 가구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4번 정답. 자, 저당 수익률보다 우리 주택 저당 채권 수익률이 우리가 높아야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가 활성화된다니까 틀렸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에 있어서 저당 수익률. 자, 저당 수익률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인데 이것이 2차 저당 생산 판매는 MBS 수익률보다 커야 우리는 매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MBS 수익률이 높아야 MBS에 투자를 하겠죠. 투자자가 요구하는 우리가 수익률보다 우리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저당의 유동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자, 3번 정답이고요.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설명 틀린 건데, 이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된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이고 주택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입니다. 1번 맞는 질문이고, 부동산 저당 담보 채권의 유동화는 어디? 2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입니다. 1차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2번 정답. 일반적으로 2차 저당 시장에서 발행하는 투자 상품 MBS인데 이것은 주택 대출 금리보다, MBS는 이것보다 더 낮은 우리가 액면 금리를 갖습니다. 그래야 유동화가 활성화되죠. 저당 채권에 유동하는 투자자에게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사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도록 해줍니다.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해도 되고, 우리가 자금이 부족할 경우는 2차 저당 시장에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정답이죠. 자, 7번 틀린 것은 1차 저당 시장이란 주택 담보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 1번은 개념이죠. 자, 저당 채권에 유동하는 대출기관의 한정된 재원, 1차 대출기관의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가 많은 소비자에게 많은 한정된, 여기 바뀌었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2차 저당 시장은 우리가 1차 저당 시장에 자금을 공급을 해주죠. 자금을 우리가 공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저당에 유동하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키죠. 2차 저당 시장이 도입되면은 자금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험은 점점 우리가
감소를 하겠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감소하면서 국제 결제 은행 기준 자기 위험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줄어들어서 자기 자본 비율이 증가한다는 중요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우리나라 2차 저당 시장에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저당채권의 집합, 주택저당채권의 집합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우리 수익증권이면서 MBS는 부채증권이죠.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인 부채증권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252쪽 대표 유형을 갑니다. MB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MBB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의 발행자는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채권의 소유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모두 이전시킨 건 MPTS죠. 모두 이전하는 거. 자, 차입자가 하여튼 매월 우리는 주택담보대출 받으면은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자, 이 원리금을 발행기관은 바로 즉시 이 원리금을 받자마자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이체 증권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MPTS죠. 이체 증권인데 이때 이 S는 security에서 이게 증권으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기관은 우리 자산을 매각을 하죠. 1조 원의 자산을 매각하면은 1조 원의 현금 자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우리가 없죠. 자산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형태? 지분을 매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고 지분이 매각되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택, 저당채권, 이 집합물에 있어서의 소유권, 그리고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현금 흐름에 있어서의 요거 원리금 수취권, 요거 둘 다 투자자에게 이전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거기에 보시면 1번 MBB가 아니라 MPTS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2번 우리의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채권 소유권을 다 발행자가 보유하는 것은 MPTS가 아니라 우리가 BB가 되겠죠. 발행기관은 우리 이번은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MBB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이때 MBB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기업의 회사채 성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하고, 이때 이 발행기관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린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하죠. 자,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걸 담보로 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시용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발행해서. 그래서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또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르는 지분권도 우리는 발행기관이 보유를 한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MPTB는 채권 지분 혼합형이 포인트인데 우리 주택저당채권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 원리금 수취권을 이전하고 뭐는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보유하죠. 또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2번은 또 이 관련해서 또 발행기관은 또 신용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시용을 가지고 이번도 또 채권 MP, TB 이게 본드 채권이죠. 이것을 발행해서 또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발행기관의 시용을 가지고 발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자 주택저당채권 이 집합물 또 요걸 담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시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의 보유야. 채권일 때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의 보유하고 자 원금 이자 원리금을 받자마자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이체를 시켜줍니다.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이 지분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을 받자마자 넘겨준다. MPTS인 지분형의 성격을 가지고 또 발행기관의 시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한다는 MBB 성격,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가지가 혼합이 됐다. 지분형과 채권형이 두 가지가 혼합한 형태의 MBS가 MPTB죠. 3번도 틀렸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위험이 없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없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우리가 높은데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MBB가 됩니다. 4번 정답. 자, CMO는 MPTB를 확대한 건데 이 트렌치의 규모와 수를 조정함으로써 이 저당 채권처럼 그 종속기간 만기를 다양하게 하여 다양히 포인트죠. 또 투자자의 초과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하니까 틀렸죠. 채권을 발행하면 초과 담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 방어 실현시킬 수 없다니까 틀렸죠. 장기 투자자들은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5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CMO와 우리 관련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자산 유동화 증권은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뭐 매출 채권, 부동산 저당 채권 등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ABS라고 하죠. 그래서 자산 보유자인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뭐 매출채권, 리스채권, 뭐 주택저당채권 이런 모든 자산을 우리는 어떻게 매각을 하죠. SPC, 우리는 자산의 유동화를 위한 중개기관으로서 여기에 매각을 하면은 여기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는 투자자에게 또 우리 파는 거죠. 이게 ABS의 구조가 됩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MBB는 모기지풀 즉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게 아니죠.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어요. MBB는 위험은 발행기관에 다 부담을 하는데 자 여러분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우리가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죠. 자, 그래서
발행기관은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위험, 그리고 조기 상환에 따르는 위험, 그리고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못 갚으면은 그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 이 모든 위험을 우리는 발행기관이 부담을 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니는 짝꿍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정답이고, 주택저당증권은 금융기관 등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양수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우리 수익증권을 의미하죠. 3번은 개념이죠. 4번 MPTS 이체증권은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증권이죠. 자, 여러분,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위험,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에게 또 우리는 조기 상환을 하겠죠.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전부 투자자에게 넘어가는데, 이것은 같이 다니는 짝꿍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투자자가 권리와 위험, 다 권리와 투자자는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위험. 그래서 증권 투로 암기해 두는 것이 좋죠. 자, MBB는 발행기관이 권리도 가지고 있고 위험도 다 부담해. 그래서 발행기관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MBB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에, 5번에 다계층 증권, CMO는 저당 채권의 발행액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당 채권의 발행액이죠. 자, 저당 이 채권의 총 발행액, 그걸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8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나누어진 그룹을 트렌치라고 해. 트렌치. 자, 그래서 각 계층마다 상이한 서로 다른 이자율. 자, 존속기간을 이렇게 달리 하거든요. 종속기간을 이렇게 달리 우리 했을 때 서로 다른 이자율, 요게 2%, 요게 2.5%, 뭐 요게 뭐 3%, 요게 6% 이렇게 서로 다른 이자율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서로 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번 개념이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꼭 우리가 잘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8번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8번 이런 게 시험 문제 우리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MB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MBB는 증권의 성격상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하고, 주택저당 채권의 총액보다 MBB 발행액이 적기 때문에 초과 담보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발행기관의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저당 채권 총액, 자, 주택저당 채권 이 총액에 비해서 MBB 발행한 금액이 적어요. 이게 적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1조 5천억이다. 그래서 이 차액만큼 우리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거죠. 예, 투자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초과 담보를 제공합니다. 1번 맞고, 2번 MPTB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소유권을 보유하고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므로, 요까지는 같은데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발행기관이 아니라 투자자입니다. 자,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니죠.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2번 정답. 자, 이체증권은 주택저당채권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 투자자가 부담하죠. 맞는 질문. 자, 이체증권은 증권의 성격상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하고 주택저당 채권. 자, 여러분이 1조 자산을 매각하면 1조는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는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 총액, 주택, 저당 채권, 총액과 이체, 증권, 발행한 금액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 담보가 필요가 없죠. 자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초과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자, 4번 맞는 질문 5번. MBB는 주택 저당 채권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을 모두 발행자가 보유한다. 따라서 조기 상환 위험을 발행기관이 부담하고 투자자가 부담하지 않죠. 이제 모든 위험은요,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올해 시험에 MPTS, MBB, MPTB, MPTB를 확대한 우리가 CMO는 MPTB를 확대를 했고요. 예, 투자자의 조기 상환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도입된 게 MPTB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CMO를 발행하고 있고, MPTB와 구조상 동일하다. 예, 구조상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혼합, 지분형과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혼합 형태의 MB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기본적인 내용이 뭔가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256쪽으로 갑니다. 프로젝트 금융인데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대표 유형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사업주의 모든 자산 밑줄, 여기 아니죠. 사업주의 모든 자산이 아니라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얘기하죠. 미래의 현금 흐름. 그래서 틀린 우리가 지문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우리가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위해서 출자를 해서 특수법인을 하나 만들죠. 특수법인. 우리가 프로젝트 시행 회사를 하나 이렇게 만들죠. 이것은 사업주와 회계적, 법률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다. 완전히 독립돼서 전련됐죠. 그래서 특정 유전 개발 사업, 아파트 개발 사업, 항만 개발 사업,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죠. 여기서 뭐를 상환의 재원은 상환에 있어서 개발 사업의 상환의 재원은 미래의 이 현금 흐름,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우리는 상환의 재원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2번 프로젝트 금융은 부외 금융이다. 자, 프로젝트 우리가 파이낸싱을 번역을 우리는 금융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PF를 따는 겁니다. 프로젝트 금융인데, 이 사업주는 프로젝트 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무상태표상 부채와 관련 없어요. 그래서 장부 외에, 사업주는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무 또는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우리가 높아진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2번 틀렸죠. 이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표시된다니까 틀렸죠. 자,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 기관의 채권 회수는 영향이 없다. 여러분이 우리 여기에 부실화가 되면 특정 프로젝트 개발 회사가 부실화되면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우리는 대출 채권 회수가 어려지기 때문에 부실화가 되겠죠. 금융기관도 우리가 부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우리가 프로젝트 개발 사업인데 문제는 뭐를 여기 재무 상태,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재무 상태표상에 부채로서 뭐를 발행하죠? 회사의 채권을 발행한다. 자, 회사의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죠. 회사채. 회사 채권을 발행하면 이걸 누가 인수를 하냐 하면 금융기관이 인수를 하겠죠. 예? 금융기관이 우리는 대주단을 형성해서 인수를 해서 우리는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여기에 따르는 이자를 받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서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은 당연히 높은 수익을 획득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이 차이, 금리는 우리가 기업에서의 대출 금리보다 보통 4-5배 높다. 4-5배 높다. 이런 얘기죠. 자, 5번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입자가 임의로 관리하는 거. 그럼 차주인가 임의로 관리한다가 아니라 누가 관리한다? 자금은 차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리하냐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관리를 하죠. 자, 부동산 신탁회사가 뭐를 통해서? 에스크로우 계정. 에스크로우 계정을 우린 전문용어로 위탁 관리 계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자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죠. 4번 정답입니다. 자, 13번. 자, 이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다.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수단이 PF죠. 그래서 유전 개발 사업을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고요. 자,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 독립적이다. 독립의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부채 상환 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다.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죠?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한다.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한다. 자, 사업주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 제약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맞고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 회수는 영향 없다. 대출금융기관도 채권 회수가 어려워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 회계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상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거 문제점이죠. 5번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15번 문제로 갑니다. 258페이지. 자,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 그리고 우리 사업 자체, 이 프로젝트 이 개발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미래에 우리가 수익성 또는 사업성 이걸 담보로 합니다. 미래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뭐를 가져온다?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채권을 우리가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죠. 자, 3번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위탁관리계좌, 에스크로우 계정을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 자체라면은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바로 뭐죠? 특수법인, 특수법인인 프로젝트 우리가 회사가 되겠죠. 자, 오염 분담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 관계에 따라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발 사업에 비해서 사업 진행이 신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오히려 계약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4번 정답. 비소급 금융의 원칙인데 일정 부분 이 개발 사업에 보증을 한 경우는 이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두죠. 이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둬서 여기에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는 제한 소급 금융의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게 5번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출자 입장에서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것은 금융기관, 대출자, 여러분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이라 누구 입장? 사업주 입장. 1번은 사업주 입장, 대출자 입장이 아니라 사업주 입장입니다. 1번 틀렸고, 자, 해당 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집중하게 되므로 정보가 차이가 있는 비대칭성 문제가 점점 감소합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죠. 줄어듭니다. 2번 틀렸고,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일반 기업 자금 대출에 비해서 프로젝트 금융의 금융 비용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미래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익 금리가 높아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집니다.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 될 경우에는 금융기관도 우리는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자, 5번 정답인데 사업주의 파산이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개발 사업은 서로 독립이 돼 있으니까 서로 독립이니까 이 개발 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PF 금융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는 점 우선 잘 확인해 두시고, 올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PF는 올해 출제 1순위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F까지 설명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